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바로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바로 피노키오의 모험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인공생명의 철학.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자 이제 위에 그 카를로 콜로디가 피노키오 썼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자, 지금 4가지나 이야기를 했고요. 창조자와 피조물. 그런데 이 콜로디의 동화에서의 창조자는 제페토 할아버지죠. 피조물은 피노키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으로 보면 창조자는 인간일 것이고 피조물은 로봇일 거예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 여기서 이제 피노키오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로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마찬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이건 글쓴이의 어떤 글쓴이요? 이 글의 글쓴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이거 지금 이거 이 글. 예?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김용석 아저씨. 이 김용석 아저씨의 생각이에요. 그죠? 여기서 글쓴이 해석이 이 글쓴이는 김용석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용석 아저씨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석 아저씨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인공생명에 대한 철학, 인공생명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글쓴이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죠. 넘어갑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줍니다.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대요.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 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따라가니까, 닮아가니까 결국은 인간학이 로봇 공학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로봇이 결국 인간을 닮아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로봇 공학과 인간학을 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자, 이거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로봇이 이거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이 감정을 느낀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로봇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동일한 것인가? 동일할까요?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인간이랑 똑같이 대해야 되는가? 인간의 권리를 모두 로봇에게도 주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봇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인간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로봇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갈 것이다.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로봇 하면 이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뭐 어떤 일을 할 때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예? 뭐 요새 보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서빙, 그 김여정 그 분이 광고하시는 KT에서 하는 거, 서빙도 하고 호텔에서 뭐 룸서비스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하는데, 예를 들어 로봇이 인간과 관계없이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 집을 산다.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에게도 그런 권리를 줘야 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디까지 인간의 권리를 로봇에게도 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학적, 사회학적 뭐 이런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로 갑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빠져나가 말썽을 부린다.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것도 인간과 비슷하죠.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무엇보다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뭐냐면 인간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인간과 닮아 있다. 인간이 하는 것들,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피노키오도 느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 그것도 착한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그 다음 보시면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자, 우리의 미래. 그럼 보세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행복한 것은, 피노키오가 행복한 것은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 말도 잘 들었겠죠.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로봇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그러니까 피노키오처럼 착한 로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공지능 AI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보통 AI들이 인간을 죽여요. 그죠? 보통 물론 소설이나 영화나 다 그 갈등이 있어야 하죠. 갈등이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착한 로봇들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별로 그 로봇을 가지고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인간들이 좀 뭐랄까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로봇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일 테니까 걔네가 과연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걔네가 이제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면 이런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과연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걔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과연 남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인간의 걱정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사실 이기적인 것은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이 사회에서 예전에 이런 현대 사회가 생기기 전 옛날 한옛날에는 뭐 사냥을 위해서 투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근대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투쟁을 해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투쟁에서 이겨야.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로봇이 이기적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착한 로봇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로봇일 거야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두 입장이 모두예요. 이 두 입장이 모두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없으면 로봇이 착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로봇이 왜 착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착할까? 아니야, 착할 거야 라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로봇은 인간이 만드니까. 그죠?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는 비유적으로 보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피조물들이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딱 하나를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라고 하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에게 창조자가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조물주는 잠깐만요. 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창조자나 조물주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죄송해요. 피조물은 그 말을 안 들었죠. 조물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행위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자, 이건 이 글의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아까 김용석 아저씨의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그 시게오 히로세라는 사람은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지만 이 글의 글쓴이인 김용석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왜냐면 인간도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이 과연 완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미래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아지에게 인권을,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호해야 돼. 애완동물을 보호해야 돼. 반려동물, 뭐 우리와 함께 사는 동반자, 뭐 이런 개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어색하진 않죠. 사실 오래됐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과 동물은 가치가 다르지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식용, 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개식용을 뭐 많이 하기도 했고, 저도 어릴 때 먹어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주신 거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닭은 먹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개는 먹으면 안 되죠? 똑같은 동물인데. 뭐 닭은 개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인간과 개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개와 닭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땐 똑같습니다. 둘이.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와 인간의 권리가 같다면 닭과 개의 권리도 같아야 되는 거죠. 뭐 똑같은 동물이고 생명이니까. 나는 개를 키우니까 나는 닭 키우는데? 그건 애완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동물에 대한 이런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목소리가 높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마치 이제 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옛날에는 그런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어색했던 것처럼, 왜냐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인공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로봇에게 권리를 로봇도 8시간 일하면 쉬어야 돼. 뭐 이런 권리, 이거 좀 웃음이 나잖아. 무슨 로봇이 8시간 일하면 쉬어. 그러면 컴퓨터도 8시간만 하고 그만해야 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실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를라라는 생각을 지금 이 글에 글쓴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유래했다. 이건 이제 어원이라 그래요. 이런 걸 어원, 유래, 어원, 유래.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개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로봇이 그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카드 결제나 이런 것도 로봇이 대신하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메뉴도 옆에서 읽어주고 글자도 알 테니까. 강아지보다 낫죠. 그런 면에서. 강아지는 메뉴를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로봇은 인간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니까 로봇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동등하진 않더라도 아무튼 그에 준하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왜요?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들에 대한 윤리가 따로 이제 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에게도 아무리 로봇이라 해도 로봇에게 이런 걸 시키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 타자는 로봇, 인공생명을 의미합니다.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그렇죠. 아까는 이제 로봇들의 이상은 인간을 닮는 것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왔지만, 애초에 그 전제가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로봇이 인간처럼 돼야 되냐? 그것은 이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꼭 인간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꼭 인간처럼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보다 똑똑하죠. 계산이나 이런 건 빠르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큰 많은 계산들을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인간처럼 행동하거나 인간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
그들은 지능적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윤리적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죠. 난제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윤리적 난제입니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계속 나왔죠 아까부터 하는 문제보다는, 이거 아니네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권 자체를 로봇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로봇에 맞는 로봇권을 인정해야 된다. 로봇의 권리를 따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여러분, 인간 정체성, 인간 존재론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로봇은 왜 인간이 아닌가? 항상 이런 정체성 존재론은요, 다른 존재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로봇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에게는 로봇권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게는 인간권을 적용해야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과 로봇이 다른 게 없다면 로봇에게도 인간의 권리를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로봇은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정의들을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내려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의 세계가, 로봇이라는 타자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스물스물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봇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이랑 똑같이 대할 거야? 아니면 인간보다는 조금 모자란 존재로 대할 거야? 아니면 로봇이라는 새로운 어떤 타자로서의 로봇으로 대할 거야? 뭐 이걸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적 과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새로운 철학적 과제 제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철학적 과제. 그래서 이 로봇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될 이 로봇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 보시면,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이다.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이다.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이건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이건 진짜로 피노키오를 읽어봐라 라기보다는 로봇과 우리의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봇과의 관계 성찰이 필요하다고, 역설은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로봇과의 관계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놀라운 게, 보시면 이분이 52년생이에요. 52년생, 지금이 2021년이니까 몇 살이지? 52년생이면 현재 60세 시거든요. 와, 현재 60세.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글은 좀 옛날에 쓰신 글이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미리 하셨다는 거. 아직 로봇의 세계가 닥치지 않았는데
미리 이제 이런 세계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미리 한다는 게 이런 게 인문학자들의 어떤 대단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철학적 과제와 관련이 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로봇의 이상을 인간을 닮아가는 데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로봇이 인간을 닮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로봇의 이상은 인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중에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로봇에게 인간의 권리를 얼마나 인정해야 될까?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닮아왔기 때문에, 닮았고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낀다면 이런 로봇에게 인간의 권리를 얼만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건 뒤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연결이 있어서 앞부분에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로봇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권처럼 로봇들도 왜 사람을 닮아온 로봇이니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비슷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의 글쓴이 질문, 로봇은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에게 거역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죠. 시게오 히로세는 모든 로봇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글의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인간이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은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통제로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로봇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이 인간을 닮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로봇을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타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에 대한 이 부분,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요거 있죠? 요 뒷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런 입장인 거예요. 위에서는 이제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다, 이게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타자로 보았을 때는 이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인권과 똑같진 않지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론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럼 무엇인가? 왜 이것은 인간이고 이것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존재론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글쓴이의 결론은 좀 약간 허망한데, 왜냐면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긴 하겠죠. 피노키오를 인내하는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우리와 로봇도 서로를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몰라, 뭐뭐 해야 할지 몰라, 그러고 글을 끝내고 있죠.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요약해 놓은 요 내용들을 전체 글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세요. 지금 요 요약 부분이 요 부분과 관련됐구나,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